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오늘은 장유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수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혼돈의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네요. 자, 이 혼돈의 시간 네. 두 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막장의 끝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랬을 거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게 찬반 묻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 안 된다 반대를 더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유신 때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완전히 그냥 민주성을 그냥 없애버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1차 책임은 권성동, 권영세 그 두 그렇죠. 지도부에 있다는 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이건 정당사에 완전히 흑역사를 남긴 거고 네. 또 이걸 자초한 건 김문수 후보입니다. 본인이 아. 22차례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한덕수랑 나 단일화 할 거다. 네. 김덕수다. 을지문덕이다. 그랬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켰어요. 맞아요. 거기까지 왔으면서 그때 딱 표변하고 물론 정당성을 줬죠 지도부가 바로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그 당 대표로 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단일화 어쩔 건데 그러니까 예우도 없고 컨벤션 효과를 누릴 그런 부분도 다 본인들이 포기해 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 외면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이미 외면을 받고 있죠. 사실 지난 밤 사이뿐만이 아니라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잠을 자면 그 사이에 뭔가가 변하기 때문에 심지어 새벽에 잠도 안 잔 한덕수 후보는 그때 이제 등록을 하기도 하고요. 3시에. 네. 그 당원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또 몰랐고요. 그렇죠? 정말 놀랐던 게 이게 뭐 12월 3일은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쿠데타를 했잖아요. 네. 바로 엊그제 있었던 거는 저 국민의힘의 정당 쿠데타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런 정당 쿠데타가 이루어졌는데 재밌는 게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내란 쿠데타도 네. 결국에는 우리의 빛의 혁명 국민들이 막아냈고 바로 국민의힘의 이런 정당 쿠데타는 국민의힘 당원께서 또 막아내셨다.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힘은 뭐 보수나 뭐 진보 상관없이 참 위대하다라고 느꼈고요. 시계열로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역사가 만들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1시경에 갑자기 김문수 경선까지 그랬죠. 토너먼트 다 했는데 1시경에 취소. 취소. 대통령 후보 자격 취소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시경에 후보자를 우리가 새로 신청 공고를 냈어요. 또 3시경에 한덕수 한덕수가 총리가 후보 등록 그 서류 25개 넘는 거 다 준비를 해놨다가 네. 3시경에 또 등록을 하죠. 네. 그 4시경에 우리 한덕수 뭐 최고 존엄인 것 같아요. 한덕수가 우리의 최종 후보다라도 발표를 합니다. 네. 이런 정말 시간대별로 너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오전 10시부터 이 한덕수 9시까지. 우리 후보로 할 거냐 이제 투표를 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아시지만 그때만 해도 김문수가 한덕수보다 밀리는 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그게 그게 너무 대세였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선 불안해서 가처분 신청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처분 신청이 무력하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우리가 이쪽에서 빛의 혁명을 한 것처럼 그쪽에서 이제 철저한 응징의 혁명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로 다시 세웠다. 드라마다.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또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윤석열 당에서 전광훈 당, 극우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표하는 게 한덕수였다면 극우, 전광훈 세력을 대표하는 게 김문수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사정에 밝으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예. 왜 지도부가 무리수를 뒀냐. 저는 당연히 당리당략과 당권 다툼이 있다라고 보는데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건 우리가 오히려 진짜 자유통일당한테 M&A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위기감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김문수란 정치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대표였어요. 처음에 이 당을 만드는데 이건 극우 정당입니다. 정당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네. 어떤 정치 결사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기독교에 뿌리를 대고 있으면서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하는 거죠. 돈에, 자본에, 자금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이 신도들을 사실상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걸 정치 세력화하고 당원 가입도 시키고 본인들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 같을 때 좌지우지하는 세력화 움직임을 또 보여왔는데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 거기랑 절연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거기에 가서 계속해서 집회에 서고 이
집합 금지가 돼 있었던 코로나 국면에서도 네. 가가지고 예배 보고 강행하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최소한 그런 정당이랑 함께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같이 뭘 모색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중도 확장을 해야 대선에서 그나마 지더라도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명분 있게 져야 돼요. 정말 정정당당하게 져야 되는데 그런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김문수라는 후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화감도 일말은 이 지도부에 있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고 돌아 김문수가 됐는데 이 김문수라는 사람의 행태, 바로 직전의 행적, 극우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극우와 굉장히 교집합을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어려워질 거다. 예. 정광훈 목사가 오늘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입장까지 내면서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더 극우로 갔다라는 변호사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2020년으로 둘은 사실 운명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자유통일당을 둘이 같이 만들어요. 네네. 당도 같이 만든 정광훈이 구속되니까 눈물이 흘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문수 후보예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전 사실 제가 아까 뭐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심판했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해요. 뭐냐면 바로 이미 정말 수십만 명의 그런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이미 정광훈의 태극기 부대 세력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의 난이 일일천하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네. 결국에는 쌍권총, 권영세, 권성동의 이런 내란 쿠데타 플러스 이런 한덕수의 난이 일일 만에 끝날 수밖에 없는 바로 정광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 그 태극기 부대가 뭐라고 이제 10일 날 의견 표명했냐면 이거는 국민의힘 한마디로 얘기할게 니네는 정말 탄핵 정당이다. 어떻게 김문수 후보까지 이렇게 종북 세력과 맞서 싸우는 김문수 후보까지 니네가 이렇게 척결시킬 수가 있냐. 니네는 진정한 보수 아니다라고 정광훈 지지하는 세력에서 정광훈 쪽에서 그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김문수 후보는 정광훈이 구속되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정광훈 태극기 부대가 잔뜩 포진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난을 척결했잖아요. 결국에는 김문수 정광훈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그렇게 보셔야 그렇죠. 할 것 같습니다. 운명 공동체다. 김문수, 정광훈. 근데 이제 후보 신분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숨길 만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광장 세력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 하면서 전광훈 이 극우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 포석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대선에서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라는 정치인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열외의 사람이었어요.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노동운동 출신. 네.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표현까지 썼냐면 무슨 좌파 이런 투쟁 방식을 아직도 못 버려서 저런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해요. 이 국민의힘에는 뿌리 깊은 그런 데에 대한 이제 반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주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에 이제 착근해야 돼요. 본인이 이제 당권을 쥐는데 1차적으로 더 현실적인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인을 지지해주는 지지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력이 있어야 되고 당내.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가 상징하는 그 부분은 사실 정광훈 목사가 막 이 탄핵 국면에서도 집회하고 이랬을 때 많은 유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90도 인사하고 얼굴 보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영향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같은 거 할 때 정광훈이 깽판을 치면 속된 말로 그러면 내가 안 될 수도 있다. 내지는 도와주는 것까지는 안 받았더라도 비토를 넣거나 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현존하는 세력이에요. 이 정광훈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무시하지 못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게 온 기회예요. 김문수 씨한테는, 김문수 후보한테는. 그러면 정광훈이랑 절연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 될까? 아니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당을 위해서는 맞는 방향일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당장 당권을 쥐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300개가 넘는 지방 공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예산만 360조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방 예산이. 거기에 따른 조직, 예산, 인사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기회를 그냥 버려버린다? 그러려면 그냥 버릴 수 없고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세력화하려면은 정강훈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에 불리한 줄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일부러 당권을 쥐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되게 정확한 분석하셨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권력은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도 못 나눈다. 예. 그러니까 뭐 조선왕조 시대부터 해서 계속 권력을 위해서 서로 혈육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대선에서는 본인들도 내란 정당이고 그래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는데 뭐 이기겠다는 희망을 저는 가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특히 근데 이번에 특히 쌍권총 그 권영세가 이번에 또 사퇴를 했잖아. 책임을 지고 이거에 대한 의미 자체가 저는 친윤 세력의 당권 장악이 실패했다. 그러면 항상 아시겠지만 공백이 있으면 그 네. 공백을 차지하려는 다른 세력이 들어옵니다. 근데 네네. 김문수는 지금 당내에 친윤이라는 어떠한 당내 기반 세력도 없고요. 이 구구의 특징이 있어요. 예. 잘 뭉쳐요. 음. 결집력이 좋아요. 행동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결집력 좋고 행동력 좋은 바로 이 세력을 이용을 해서 본인에게 이렇게 위기에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정광훈의 대국본 아니겠습니까? 뭐 네. 대한민국 다시 살리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광훈과 손을 잡아서 최소한의 뭐 대선은 모르겠죠. 중도층한테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어필이 아니니까 구구와 손잡는 건. 하지만 적어도 당권을 잡는 데 있어서는 지금 본인이 주류가 아닌 친윤을 몰아내고 정광훈과 손을 잡아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는 또 하나의 당권 장악이라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바로 정광훈과 손을 잡고 같이 나가는 그런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댓글에 김어준 공장장 사진을 하신 공장장이라는 분께서 실방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김어준 공장장님. 김어준 공장장님이시니까? 네. 저희 생중계로 여러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00분 넘는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정치하는 언니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진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한덕수, 김문수가 서로 껴안았는데 밀착해서 껴안다. 이거를 이제 자료 화면으로도 나갈 텐데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뒤에 나가고 있나요? 네. 저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아니 저는 물론 안고 격려하고 하는 게 이제 정치 문법에는 아니, 맞죠. 껴안지 말지. 그런데 너무 이제 깊이 껴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당장 내가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고 내가 후보가 됐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선대위원장 같이 이제 좀 힘을 합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는 사실상 거절 같아요. 왜냐하면 그럽시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생각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저러다 네,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 가까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지층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사태를 되게 사실상 볼썽사납다는 표현이 맞았었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과정을 겪어왔는데 그 마침표로 이렇게 한번 허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분열과 이 다툼, 갈등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대선 당장 치러야 되니까 어떻게든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거 아마 권성동, 권영세 두 비대위원장은 왜 당을 이렇게 망쳐놨는지 어떻게든 설명해야 될 겁니다. 이건 당원에 대한 예의고요. 한덕수 후보는 왜 그렇게 인터셉트하고 새치기 하면서 무리수를 두려고 했는지 이제는 본인도 아마 정치 영역에서의 롤은 끝났다는 것게 보는 게 맞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다. 지금까지 이제 꼭두가시였다. 사실상 뭐 이런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환기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또 등장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겠죠. 일단은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껴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저 속마음이 분명할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바로 웃으면서 껴안을 수 있는가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덕수가 이제 계속해서 정치 여정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죠?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좀 무리했어요. 네. 헌법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도 위반했고, 그러니까 공선법에 본인이 지금 선거 등록 기간이 10일에서 11일이었는데 그때 어떤 걸 뭐 변경을 한다거나 뭐 네. 탈퇴를 한다거나 어떠한 그 변화를 금지하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이거든요. 근데 바로 10일 당일 새벽에
바로 그러한 일일천하 쿠데타, 국민의힘 쌍권총회 쿠데타로 인해서 1일날 바로 김문수 후보 퇴출시키고 본인이 3시경에 그 후보 등록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 날짜인 거예요. 그 날짜에 이미 공선법 위반, 그 각종 위법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눈 떴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눈 떠보니까 갑자기 내란 국가가 돼버렸잖아. 계엄 선포. 왜 도대체 그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쪽은 이렇게 새벽에 쿠데타를 하는 거죠. 밤에 뭔 짓을 하는 걸 이렇게 네.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12시에 내란 선포하더니 이번엔 새벽에 또 다 이랬잖아요. 불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눈 떠보니까 계엄 선포국이 후진국이 돼버렸고 네. 눈 떠보니까 갑자기 한덕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상식에서도 당원들도 당연히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눈 떠보니 한덕수로 만들어 놓고 바로 당원들 이렇게 저지당하니까 저런 걸 한다? 저는 이준석, 윤석열 씬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준석이 아. 그렇게 윤석열 반대했잖아요. 네.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쫓아내려고 온갖 공작을 다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앞에서는 막 이렇게 둘이 막 술 마시는 모습 연출하면서 구경했잖아요. 맞네요. 똑같아요. 어쩐지 기시감이. 똑같아. 저것도 제가 보기엔 분명히 네. 진심 아니고 그리고 사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저 한덕수 선대위원장 뭐 이미지상으로 좋겠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강력한 분이 예의상 말한 거 나타나셨어요. 아닐까요? 아니 더 강력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요? 한덕수, 윤석열. 저는 네. 윤석열 선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일련의 한덕수 네. 쿠데타 이 한여름밤의 꿈, 하룻밤에 이 모든 것들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건강한 절차였다. 건강한 당이었다라고를 아니 이보다 더한 그 선대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는 뭐 한덕수를 선대위원장 모시는 거 중요하지만 우선 윤석열 선대위원장 모시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 한덕수는 사실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내란을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본질은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집니까? 조기 대선이에요.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하던데 대선에서는 항상 전망적 투표를 얼마나 할지, 회고적 투표를 얼마나 할지를 이제 진단하기 나름인데 조기 대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태가 조기 대선을 갖고 오게끔 한 이 귀책이 있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정당이 있고 진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와 단죄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게 기록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란을 한 부분 국민께 정말 사죄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덕수 후보의 정확한 법적 지위는요. 내란 혐의 피의자입니다. 입건돼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이 약간 두루뭉술하게 명확하지 않아요. 네. 본인이 얼마나 찬성했는지. 왜냐하면 그날의 문건 같은 게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 재판 그 증인으로 예. 섰을 때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개헌 문건과 관련해서 이 행안부 장관한테 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줬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한테도 그 당시에 문건을 줬다. 줬다라고 맞아요. 증언을 했어요. 예. 굳이 딱딱 집어서 이거는 지어냈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증언이에요. 네. 가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이름을 짚으면서 그 그렇죠. 사람들한테 불이익에 갈 수 있다는 걸 감내하고 본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 줬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좋게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한두 차례 조사받은 게 전부일 텐데 이제 정확하게 조사받아야죠. 이거는 단죄하는 하고 뭐 칼을 휘두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파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말 네. 근기를 다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수사받는 일이 한덕수 전 총리 앞에는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한덕수는 계엄의 밤에 2인자였어요. 이 사람이 계엄을 막지 않았다는 건 동조했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숨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수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휴대폰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뭐 비하폰 문제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 사태가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바로 이제 윤을 배우로 한 폭동 세력의 싸움이었고 결국엔 네. 졌죠. 친윤 세력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한덕수가 갑자기 이렇게 대선 등록한 배경이 아니, 관료잖아요. 네. 웬만한 어떠한 강심장이 아니어서 이렇게 본인 자리 그러니까 아직 2, 30이 나왔는데 나온 내려놓고 아니다. 나왔다. 네. 뭐 이번에 또 돈 한 푼 안 드리려고 당원 1만 원 쓰셨잖아요. 네네. 나머지 후보들은 막 10억, 20억 쓰셨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알겠어요. 실리주의자네. 알겠어. 그러니까 경제 관념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1만 원에 대통령 된다. 아우 이거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책 하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만
1만 원의 대통령 되기 이번에 책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좀 네. 그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네. 아니면 뭐 바꿔서 1만 원의 대통령 후보 되기 이렇게 좀 네. 바꾸시던가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뭐 저 비용 고 효율 내시는 거 잘 알겠는데 아예 내란 2인자고 이번에 그렇게 하신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 비화폰 제출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국무총리고 내란 2인자로서 모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이제 출석 요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후보도 아닌 민간인 한덕수이기 때문에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민간인으로서 제대로 된 내란 조사와 수사와 공명정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한덕수 총리 이제 내란 피의자로서 좀 수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내란의 주동자, 그죠? 네, 내란 수계, 계엄 수계. 자, 내일 첫 포토 라인에 섭니다. 오전 10시 15분에 세 번째 공판이 열리는데 지금까지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입장을 했다면 이번에는 지상에서 출입을 하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지난달 22일에 2차 공판이 있었고 내일이 며칠인가요? 12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공판 사이에 텀이 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해당 재판부에서 이 계엄의 우두머리 이게 법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우두머리 재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 주된 참여자들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같이 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가담한 사람들은 구속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다음에 지금도 수감된 상황이에요. 수감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6개월 이상을 끌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구속 상태잖아요. 네. 정말 사상 유례 없는 법률을 가져다가 이게 저희 사법고시를 보든 변호사 시험을 보든 뭐 문제를 풀 때 시간 대 시간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범 답안은 당연하지만 날부터 날 대 날까지예요. 날.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본인이 무슨 이 주석서에도 날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대검에도 바로 다음에 윤석열을 빼고는 다 날부터 날로 한다. 그러면 이거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으로 져야 된단 말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할 수도 있어요. 이게 속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재판은 여러 이 피고인들 사이에 정합성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서만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속도도 같이 맞춰서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구속 수감된 어떻게 보면 내란의 이류들은 빨리 재판을 받고 사실관계도 빨리 확정이 되고 있는 국면인데 네. 우두머리는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민기적 그렇게 시간을 주면서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건 틀립니다. 일단 3주 만에 공판이 열려요. 지난 박근혜 탄핵 사건 때는 어떻게 재판이 열렸었죠? 일주일에 뭐 네 두세 번인가 번씩 했어요. 그쵸 네. 많이 열렸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당하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분명히 선례가 있었는데 지금 무엇보다 포토라인에도 안 서고 지하 주차장으로 또 입장하잖아요. 이거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민간인 신분이에요. 네. 새로운 대선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민간인에게 어떤 특혜로 지하 주차장을 입장을 한다? 특히 국가의 내란과 외환죄를 저지른 이러한 피의자에게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했던 이런 내란 우두머리에게 이러한 혜택을 준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이거는 무시한 처사라고 보고 네, 네. 아마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 그 형량에 맞춰서 그거의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이나 명백성이 분명히 전 국민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다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 포토라인 세우고 제대로 된 하고 전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TV 토론 생중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답답합니다. 왜 스케치만 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45년 만에 네. 바로 국가 폭력을 행사한 내란 행위예요. 이거는 사실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네. 맨 처음에 외교가에서도 전 세계가 계엄 선포했다고? 마셜로? 진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안 믿겨졌죠, 다들 사실. 가짜 뉴스라고 네.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내란 외환으로 나라의 그 존재 자체를 위태하게 했으면 그 무게감에 맞게 모든 걸 국민들이 실시간 지켜보고 이제 다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포토라인 서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는 그런 특례도 없어야 되고 네. 특혜도 두 번째는 TV 토론 생중계를 해서 모든 국민들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위협했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심판을 받는지를 분명히 지켜보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측면에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조국 혁신당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생중계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댓글에서 제이님께서 지규현은 내란 수괴를 재구속하라, 공개 재판하라, 신속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의 목소리예요. 너무 공감이 그렇죠? 되죠. 예. 아니, 그게 정의예요. 윤석열 씨만 특별히 부당 대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말씀 주셨다시피 계엄이라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 발목 잡기 때문에 야당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일말에 정말 반성도 없습니다. 국민들께 사죄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이 일련의 국민의힘의 난장판을 보면서도 건강성을 확인했다라는 정말 비상식적인 네. 논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았을 때 그 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 역사, 여러 방면에서 이건 정확한 단죄가 필요한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부분이 역사의 선례로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 통로로 예우해줘. 이 부분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기자들 워딩만 보고 상황을 짐작해 한다 국민들께. 아,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이 윤석열 재구속은 지금으로서는 힘든 건가요? 아니요, 가능하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건으로 왜냐면 동일한 사유로 재구속하는 거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 이 혐의만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너무 많은 범죄 혐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범죄 혐의가 흐릿합니까? 뚜렷해요. 명태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태균 씨 이른바 명태균 폰, 황금폰 다 포렌식 끝났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2시간 넘는 기자회견 하면서요. 나 그 당시에 너무 바빠서 이 재보궐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육성이 바로 나옵니다. 내가 윤상현이 그 공관위원장한테 말이야 해주라고 했는데 네. 이런 국민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어요. 네. 이게 선거 개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여론조사 돌리는 네. 걸로 공천에 관여했다고 그것만으로 네. 실형 2년이 선고됐어요. 맞아요. 육성으로 했고 또 김건희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김영선 나오지 말고 우리가 꼭 챙겨줘야 되는 검사가 하나 있는데 네. 그냥 김영선 장관 가면 되잖아. 기관장 가면 되잖아. 음.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됩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 놨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만 속도 내서 수사했으면 이건 당연히 영장 청구할 사안입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씨한테만 이 시계가 다르게 흐르는지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법의 잣대도 너무 다릅니다. 아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자가 내란 수괴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지인들과 보리밥을 보리밥 먹고 먹고. 이런 게 자꾸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또 속이 터지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판사라면 일반적인 상식과 공정의 기준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 한강에서 그렇게 반려견 데리고 다니는 모습, 보리밥 먹는 모습,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쿠데타에 대해서 이거는 되게 국민의힘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선대위원장까지 맡아주시는 모습들에서 국민들은 속 터지고 열불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지금이라도 재구속해야 된다. 근데 재구속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증거 인멸을 하거나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그런 다시 재구속 요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 선거판에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건강하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러한 SNS 글도 올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네. 지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거 개입까지 하고 이미 공천 개입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 현역에서 지금 대통령 이후에 선거 개입까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지기현 판사는 지금이야말로 5월 12일 공판기일에 재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되는 날 어퍼컷 비슷한 주먹 이렇게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보였잖아요. 일단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이분이 이제 포토라인에 설 거예요. 그럼 취재진의 질문도 받고 그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어떤 어퍼컷이라든지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좀 예측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말이 있으니까요. 이 국면에서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네. 잘못한 건 없다는 겁니다. 다 야당 때문이었다는 거고요. 네네. 본인은 할 만한 행동을 했고 네.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
발동을 했을 뿐이지 누가 다치기를 했냐, 오히려 군인이 다쳤다라고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아주 덮어 씌우기까지 했었어요. 네. 본인의 항변으로 이 부분이 재판부 설득할 수 있었나요? 없는데 본인의 인식이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 번째 공판 진행되는 동안 유사한 논리를 계속 세웠단 말이에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또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동을 하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이니까. 그러면서 그게 그런데 중도나 무당층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의 심리를 건드리는 말 못할 겁니다. 그런 인식과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로지 본인의 강성 지지층, 본인 앞에서 울고 그냥 아스팔트 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밤을 새웠다고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아주 일부, 그러나 과다대표되고 있는 본인의 인식 속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또 내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검찰이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검찰이 이번 주 중에 김건희 씨한테 청사에 나와서 좀 조사를 받자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김건희 하면은 황제 수사 얘기가 있잖아요.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검사들 휴대폰 다 빼앗고 다른 곳에서 숨어서 조용히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아닌 수사를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검찰도 지금 생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본인들이 믿고서 받들었던 뭐 심우정 검찰총장부터 본인 딸 외교부 그 특혜해서 외교부에서 취소시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제대로 된 이제 상식이 잡혀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려왔고 김건희 수사받고 있는 마에서 도이치모터스 이미 관련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유죄를 국가조작. 인정받았죠. 네, 혐의를 네,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았는데 김건희만 딱 빠져나왔고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 있고 장모, 최은순, 뭐 요양원 사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그러한 기류를 반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더 이상 이제 포토라인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제는 직위원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예, 예. 눈치를 보면서 그걸 막았으니까 포토라인 서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양평 고속도로 뭐 하여튼 도이치모터스 뭐 논문 뭐 경력 여러 너무 사건이 많으시잖아요. 예. 이제는 뭐 공천 개입까지 해서 통일교 개입 사건까지 전체 총체적인 지금 모든 로비 공천 개입까지 가고 있는데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나가기 위한 그런 절차적인 단계에 몰입했다라고 봅니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제 김건희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려되는 건 그 포토라인에 이제 김건희 여사도 나중에 설 수 있고 네. 윤석열 설 수 있는데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치지 않을까 걱정돼요. 왜요? 저는 또 체제 수호 얘기하면서 아. 여러분 2030 포토라인에서? 엄청 선동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막 우리 특히 야당을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지금도 얘기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전체주의 세력으로 호도하면서 우리가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발 국민의힘 보수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또 이렇게 선동할까봐 네. 그게 굉장히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4시 57분에 보도한 내용인데 검찰이 김건희 출석을 하지 않으면 네, 체포 영장 등 강제 수단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다른 검찰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이번 주에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는 건 네. 오늘 통보를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혐의를 잡았기 때문에 조사 일정을 통보했을 텐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검찰의 DNA는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무르익은 혐의들 모르고 있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일당들 다 기소돼서 재판받는 동안 네. 사실관계가 아주 굳어지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몰랐습니까? 본인들이 기소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혐의가 가장 1차적으로 있느냐. 창원지검에서 올린 이 명태균 수사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것도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게 얼마나 그 행방이 묘연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묘역에 버렸다는 때 아버지는 화장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 검찰이 또 우롱당한 거 아니냐 했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포렌식은 다 끝나고 심지어는 몇몇 언론사들은 본인들도 입수해가지고 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 플러스 지금 도이치모터스 같이 수사할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최근에 중앙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나토 순방 때 냈던 그 6천만 원짜리 목걸이에요. 그렇죠. 명품 목걸이. 예, 반 앵클리프인가 네. 뭐 하여튼 그 목걸이 플러스 지금 통일교와 관련돼 가지고 또 목걸이
목걸이를 제공받았다는 것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두세 번 부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어쨌든 하려고 할 텐데 네. 지금 김건희 씨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당한 수사가 아니다. 수사 방향이 틀렸다. 아니요. 피해자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네. 진작에 왔어도 진작에 수사를 받았어야 되는 예, 사안이에요. 예. 그런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일반 피의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피의자들은요. 그냥 잠적한다? 이거 지명수배 때려요. 불신검문에서 잡히면 바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하거든요. 법원이 내줍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불성실하게 받는다는 건 공권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예요. 예. 김건희 씨한테만 어떻게 이런 예외가 해당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예외와 특혜라는 건 누릴 대로 누렸는데요. 네네. 검찰이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난 모습을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목도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본인의 조직계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수사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자 할 테지만 과거를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검찰은 일단 이 수사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이거 특검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윤석열 씨가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 명품 목걸이 수수라든지 뭐 이제 다양한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것 같은데 문제는 김건희 씨가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체포영장 얘기도 나왔지만 또 일각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또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관련 정치자금법 지금 위반, 공천 개입 근데 검찰이 사실 2년 동안 이렇게 뭉개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문제, 명태균 씨도 있겠지만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공천을 주려고 했다는 그 개입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공천까지도 김건희가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총체적으로 2년 동안 뭉개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체포에 불응할, 그러니까 체포가 아니라 그 출석 요구에 불응할 수 있어요. 불응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네. 반대파에서 보수 쪽에서는 이게 뭐 대선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보일 수 있지만 네. 지금까지 2년 동안 뭉개왔던 걸 이제서야 제대로 된 이제 법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네. 하지만 만약에 김건희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을 때는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다시 소환을 통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김건희 씨가 출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예. 김건희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러한 어마무시한 그렇죠. 죄를 네. 저지른 사람이라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고 거기에 응하는 게 기본적인 법 감정이고 법 상식입니다. 근데 내가 영부인이었잖아. 나 이런 사람들이 감히 나한테 그래? 라는 태도를 일관하다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문매를 맞게 될 거다. 예.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지금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뭐 지금 이제 영부인 그 신분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가 검찰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방금 댓글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특검에 대한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기껏 수사를 다 해놓고 혐의 없음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도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네. 이건 혐의 없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사실 명품백을 받은 것도요. 청탁금지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그걸 이른바 윤석열 검사는 그런 식으로 사건 처리했습니까? 아니요. 이 어떠한 혈연관계나 가족관계가 없어도 경제공동체다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최순실 씨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 실형을 살렸어요. 예, 예. 김건희는 윤석열 씨의 법률적 배우자입니다. 이 명품백 같은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어요? 네. 배우자의 와이프니까. 그리고 당선인 신분의 배우자였으니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부분도 다시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요. 본인만 빠져나갔어요. 네. 전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전주도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방임죄로 방조죄로 처벌받았단 말이에요. 예. 1,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이름이 124차례 나온다고 합니다. 이름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102건의 통정 매매를 했다라는 그 계좌 내역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48건이 김건희 씨예요. 아. 그리고 야 이거 우리 빨리 서로 주고받자라고 문자를 증거로 확보했어요. 그 뒤에 7초 뒤인가요? 김건희 씨가 그걸 실제로 거기에 부응하게 매도를 냅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풀어줍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구속 기소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자본시장을 완전히 해한 겁니다. 아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렇게 그냥 떡하니 영부인으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이 혐의만 보더라도 엄청난 중대 범죄인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지 예상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는 딱 두 개예요. 우선 수사 자체를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안 했어요. 그리고 수사를 한다 해도 공정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대통령 경호처의 그런 어떠한 공간의 마련 아시잖아요. 김성훈 경찰청장이나 경호처가 어떻게 윤석열과 김건희를 그 필사적으로 비호해 왔는지 네. 경호처 내부 구조의 그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또 온 검사들에게 휴대폰을 제출하라고는 그런 황제 수사 이거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있죠. 취임식 때 양평고속도로 사건 조사에 있어서 양평. 그때 네. 수사 담당 경찰관을 취임식에도 초대했다는 예.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까면 깔수록 어떻게 하면 끝나지 이런 않아요.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뭐 공청 개입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만큼에 결국에는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는 공정한 수사, 네. 그다음에 수사 진행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이 정권이 바뀌게 생겼으니까 역시나 좀 이제서야 진행하려고 하지만 과연 지금까지의 경찰이었기 때문에 네. 검찰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엔 특검의 필요성으로 다시 연결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씨의 세 번째 내란 혐의 공판이 열리고 이번 주 중에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장유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수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를 제대로 끝장내는 끝장 뉴스 저희는 매일 오후 4시 50분마다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